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발 수혜 기대감과 실적 개선 흐름 속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현실화되며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선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 이후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선사들이 기존 중국 발주 예정 물량을 국내 조선사로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돌며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PR이 장중 12만 원을 터치하며 지난해 액면 분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5대1 액면 분할 이후 최고치입니다. K뷰티 인기 속에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APR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최근 6일 연속 APR을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삼성그룹의 우주사업 진출 소식에 힘입어 상승 중입니다. 삼성물산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 등과 공동으로 우주발사대 건설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우주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택의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원전 관련주가 강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주도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낙폭을 더 키워가며 0.57% 하락하고 있고요. 26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630선도 깨지면서 하회하는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담아주다가 지금 수급적으로 다시 팔아내는 모양새 그려내고 있네요. 코스닥은 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살짝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24선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이 올라주면서 조금은 더 가벼운 종목들인 기자재 업종이 상당히 올라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흐름 좋아 보입니다. 유전자 치료부터 치매, 면역 항암제까지 강합니다. 오늘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그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이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면 미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또 증시를 보면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개별 종목 장세가 맞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증시의 난이도가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아하. 왜냐하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물론 테마를 따라가시는 투자자도 계시지만 보통은 대형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하이닉스를 가지고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반해서는 현재 지수가 좀 올라와 주는데 아마도 개별 종목 장세여서 나만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의 상승, 코스피가 2%나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시장을 저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1,000억이 들어왔었고요. 어저께를 복기를 하자면 코스닥에서도 큰 흐름은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 금융투자 쪽, 금융투자라고 하면 이렇게
이 금융투자 쪽, 이쪽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투자라는 거는 좀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이 많습니다. 증권사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오전에는 분명히 금융투자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눌러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시장은 좀 밑으로 조금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저께 상승이 오히려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단기간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또 한 번 트라이 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빠른데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수는 내가 예측하는 대로 가진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아줬고요. 다만 지수는 조정을 받지만 26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건 다음 레벨업을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수는 떨어지지만 제가 계속해서 괜찮은 지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초록색 선, 분홍색 선, 보라색 선 이런 선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지수는 떨어져서 음봉을 맞고는 있지만 이 장기 이평선이 아직 밑에 충분히 깔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가 밑으로 하락 추세인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향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 장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종목 장세라는 건 뭐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향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전통주라고 하죠.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들이 가지 않고 기타, 조선, 방산, 화장품 아니면 뭐 요즘같이 원전 뭐 이렇게 약간은 테마성인 개별 테마주들이 만들어져서 시장을 끌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 조금은 소외감이 좀 드는 시장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개별 장세로 2650포인트까지 뚫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위에 보시면은 이제 매물대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반도체 업황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제가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예측드릴 수는 없는 점은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2분기 넘어서 3분기까지 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업체는 반도체 업황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 물려 계셔서 좀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다만 반도체에 대한 뭐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업황이라든지 그런 업황 사이클은 아직 죽어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장을 2650포인트 이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가장 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조선방산이 코스피 쪽을 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신고가 나오고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위쪽 라인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조선방산 사이클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건 결국엔 안 가고 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종목들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장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보자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알테오젠이 2.7%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을 양봉으로 계속해서 땡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오늘 이슈가 나와가지고 올라가고 코롱 티슈젠까지 역시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이 좀 수급이 붙어준다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조금 눌러주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나스닥 선물 지수도 오늘 뭐 음봉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후 시장에는 좀 밑꼬리를 담그면서 약간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상대로 조정받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명쾌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유망한 개별 종목들 어떤 게 있나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테마의 발견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슈들만 쏙쏙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첫 번째로는 이 제약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을 만나볼까 합니다.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는데 이 인적 분할, 사실은 각 사업을 분리를 해서 좀 전문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인적 분할을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딱 들으면 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네. 좋아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면 분할 네. 상장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분할 상장이라고 하면 주주들은 좀 안 좋아하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안 좋아하죠. 네. 근데 분할이라는 것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인적 분할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찐빵을 갖고 있어요. 아, 네. 찐빵을 갖고 있는데 앵커님한테 팥이 든 상태로 반으로 나눠서 주는 게 인적 분할이고, 어허, 네. 예, 근데 안에 있는 팥을 다 파 먹고 밀가루만 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좀 섭하죠. 그렇죠. 그게 물적 분할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적 분할은 주가에 당연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인적 분할이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상승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는 아하,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앵커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를 들어서요, 두 주를 갖고 있으면 네. 얘가 인적 분할해서 새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럼 새로 상장되는 그 기업의 주식도 앵커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나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얘기가 나온 지는 일주일 정도 되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뭐냐? 일단은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표한 인적 분할이라는 건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갖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거를 신규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예시를 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10주를 갖고 있으면 그 10주는 냅두고요. 여기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주식을 5주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분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의 조직도를 제가 좀 편하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분할 전, 그다음에 이게 분할 후입니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주주였고요. 그 밑에 100%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분할 후에는 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신규 상장해서 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일로 넘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렇게 쪼갠다라는 겁니다. 쪼개는데 인적 분할로 쪼갠다라는 거고요. 우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요, CDMO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CDMO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CDMO가 쉽게 말하면 뭐냐? 신규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빅파마들이 레시피를 준비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대량 생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신규 약품,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의뢰, 고객들이 의뢰가 들어와서 1톤짜리를 100톤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고, 밑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는 신약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하지만 보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주로 하는 게 뭐냐? 바이오시밀러라는 약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로까지 들어가면 또 좀 어렵죠.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특허가 있잖아요. 그 특허 기간이 끝나면
복제약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거는 특허 기간 동안에는 비싸게 팔 수 있는데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회사들이 나타나서 복제약을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분할 후 분할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기업들을 설명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 그다음에 원래 자회사로 있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신약 개발과 바이오 시밀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빅파마 뭐 얀센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얀센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대량 생산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을 맡길 땐요, 여러분들 그 신약에 대한 모든 레시피를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얀센 입장에서는 바이오로직스가 잘 만들어줘서 대량 생산을 맡기는데 아니 가만히 따지다 보니까 우리 약이 특허가 끝나면 바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로 있잖아 하면서 약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삼양 불닭볶음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불닭볶음면 소스 2를 만들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대량 생산을 맡겼는데 들춰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농심이었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은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에는 좀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서 완벽하게 분리가 가면서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실적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부분이고요.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분류가 되면서 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원래 잘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받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동시에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선 지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기업들 말고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볼게요. 바이오로직스.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쭉 올라갔거든요. 예, 그 전날에도 올라갔습니다. 이미 뉴스에 나와서.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다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죠. 예, 이렇다라는 건 어느 정도 위쪽에서 뉴스를 받아가지고 세론돼서 주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실질적으로 인적 분할이 되면 여기서부터 주가는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요. 이 회사를 보여드릴게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요. 바닥에서 내내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다가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위쪽으로 올라왔죠. 예,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왜 삼성물산이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냐.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얘가 지금 16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시면 과거에 뭐 조금 있었을 뿐 뭐 주가는 원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힌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의 주주 현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왜 2인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74%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을 해서 각자 도생으로 집중해가지고 기업이 더욱더 성장이 된다면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시장은 옳고요.
언제나 시장은 냄새를 빨리 맡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성은 삼성물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인적 분할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를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올라갔다가 제자리 왔지만 그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적인 주주 비중을 70% 넘게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은 이미 박스권을 뚫고 위쪽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건 결국엔 시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은 합격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 항상 궁금했는데 이 찐빵으로 비유하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또 지금 제자리 찾은 주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12만 원 선에서 15만 원 선까지 껑충 뛰어 올랐는데 이 관계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삼성물산이 또 뭐 수소, SMR, 바이오까지 신성장 동력으로도 주목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네. 이 부분도 좀 더 주가에 탄력성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지주사들 있잖아요. 네. 지주사들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시장의 눈초리가 되게 매서워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네. 뭐 그냥 중소기업의 홀딩스, 뭐뭐뭐 홀딩스, 뭐뭐뭐 뭐 주 이렇게 붙은 네.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주가의 레벨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뭐 6월 3일 날 어느 분이 대통령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대통령을 준비하는 대선 공약에도 상법 개정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주사의 종목을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고 시장은 그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들 좀 올라타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중소기업의 지주사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이 삼성물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서도 좋은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시작부터 급락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유상증자인데요. 네. 또 LS 마린솔루션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하지만 유상증자 하고 나서 급락하는 이 배경, 뭐 삼성 SDI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악몽이 떠오르는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유상증자라고 하면 네. 다들 아마 이렇게 경기부터 이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상증자 소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어쨌든 신정부가 생기면 네.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금 더 철퇴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금감원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유상증자 금액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반려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온다든지 포스코 퓨처임처럼 맞죠. 그런 식으로 금감원이 규제가 점점 삼엄해지니까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네. 타이밍을 조금 노린 거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주를 이렇게 좀 놓고 나서 그냥 손만 벌리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기업 가치를 살짝 더 우선해서 네, 그러신 맞죠. 거네요. 그러니까 오너들의 주머니를 좀 빨리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LS 마리솔루션은 제가 어저께 좀 장 종료하고 나서 이 회사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라는 싶을 정도로 조금 공시 사이트를 보면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LS 마린솔루션이 좀 급락을 했다가 양봉으로 좀 올려주긴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뭐냐면 어저께 여기 이제 숫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어저께 넥스트레이드 장의 분봉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3시 반에 시장이 종료를 하고요. 여기 3시 반에 시장이 종료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장이 지난 다음부터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4시에 움직였던 종목이 아닙니다. 3시 반 지나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뿅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4시 12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4시 12분경에 공시가 나와요. LS 마린 솔루션의 공시가 뭐가 나왔냐? 아, 우리 해저 케이블하는 업체인데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신규 건조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겁니다. 하니까 거래가 밑에 이렇게 붙어가면서 정말 좋은 시설 투자네 하면서 주가가 12%로 기억하는데 12%가량 쭉 수직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20분이 지나고 32분일 겁니다. 제가 요 분은 좀 틀릴 수 있는데 32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 근데요. 우리가 해저선을 사긴 살 건데 선박은 사긴 살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유상증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요 거래량까지 같이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나 요즘에 좀 재밌으니까 애프터마켓에 해봐야지 시설 투자 괜찮은데 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셨던 분들은 어저께 뭐가 되는 걸까요? 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시를 냈으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처음에 좋은 공시를 내놨다가 그 다음엔 2,783억이라는 이 큰 금액의 유상증자를 시설 투자 공시하고 다음에 냈다라는 건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S 마린 솔루션 자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도 좀 의문이 되고요. 보시면 천천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요거예요. 여기에 제 나와 있는데 해저 케이블 포설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앵커님? 어떤 거죠? 해저 케이블 관련된 포설선이라 어떤 걸까요? 저도 이걸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케이블을 말아가지고 이 배가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케이블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해저에 까는 거죠. 아, 그럼 저게 다 케이블 선인 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12,000톤급이어가지고 세계에 몇 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좋게 생각했죠, 투자자들이. 근데 투자 금액이 3,458억 원인데, 예. 근데 유상증자 금액은 2,783억 원입니다. 예, 유상증자라는 게요, 꼭 나쁘게만은 비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따 재무제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했을 때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딱 보시면 일단은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 매출액. 이거 좀 화면 크죠? 매출액 얼마인가요? 1,300억 원입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아까 얼마죠? 2,700억. 그러면 원래 매출을 하고 있던 것보다 2배를 돈을 달라라는 건데 이게 주주들한테 과연 먹히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냐? 요겁니다. 자본 총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자본. 이게 뭐냐면 LS 마린 솔루션이 부채를 제외하고 여지껏 회사가 설립한 다음에 축적한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금보다도 지금 한 166% 많은 유상증자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타서 사회초년생으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렸습니다. 그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내복을 한 5만 원어치 사드렸어요. 그럼 부모님이 엄청 뿌듯해 하시겠죠. 야, LS 마린 솔루션아, 너 정말 올해 한 해 장사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자식이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어머니 제가 월급을 200만 원 받지만 회사 출퇴근하느라 좀 너무 힘드네요. 한 2천만 원짜리 차 좀 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버는 돈은 200만 원밖에 되진 않지만 부모님에게 어저께 내복을 사주고 다음날 바로 유상증자라는 자동차를 사달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라는 게 꼭 나쁘게만은 보이지는 않아요. 기업이 언제나 성장을 하고 우리 주주님들 죄송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건설도 하고 제조 공정도 늘려가지고 조금 더 장사를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라는 건 좋습니다. 지금 LS 마린 솔루션이 하는 해저 케이블 사업은 독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거기다가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새로 신규 도입한다는 건 굉장히 좋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유상증자의 이 금액에 부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마도 요즘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금감원 제재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좀 낮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네, 바로 이게 뭐냐면 주주 현황입니다. 주주 현황인데요. 현재 LS전선이라는 회사가 66%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66%의 유상증자를 LS전선의 돈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LS전선이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을 줄지도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금감원에 대해서 금감원이 LS 마린솔루션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라는 것도 두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상증자라는 건 100% 나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매출액과 자본 총액을 좀 비교하다면 너무 과다하다. 100% 넘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자기의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를 요구하는 주주 친화적이 아니라 주주를 약간 배신하는 행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개념은 아니지만요. 다만 이번에 LS 마린솔루션 이 대규모 유증 금액에 있어서는 부담감과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유상증자에 대한 비유가 너무 찰떡이라 이해가 쏙쏙 됐는데 간밤에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좀 이 개념이 궁금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네.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자동차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네.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 오히려 좀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말 그대로 무상증자라는 거는 주주 친화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주가에는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많이 움직여주진 않거든요. 1% 내외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도의 주가 폭등이 나와주진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무상증자라는 거는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를 드리겠습니다. 1:1 무상증자라는 게 있고, 10주를 갖고 있으면 5주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0.5주 무상증자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의 이번 무상증자는 0.04주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계시면 4주를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드리는 건 맞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버는 돈에 대해서 뭐 주주 친화적인 건 좋은데, 그러니까 유상증자 아닌 건 고마운데 그래도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만한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확실하죠. 무상증자는 절대적으로 주가에는 친화적인 거고요. 유상증자는 상대적으로 주가에는 상당히 하락 압력을 줄 수가 있는 재료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까지 다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세 번째 키워드지만 유상증자의 연장성산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유상증자를 했고 이에 대한 약간 결과값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소식일까요? 일단 유상증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앵커님이 10줄 갖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하실래요 마실래요 물어보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게 유상증자 청약이라는 건데 그 청약률에 대해서도 좀 예민해요. 아하. 예를 들어 LS 마린 솔루션을 갖고 계신데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청약률이 떨어지면 결국엔 대주주가 다시 지분을 사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청약 실패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지 못했던 거죠. 근데 SDI는 유상증자 1.6조,
상당히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유상증자가 102%로 청약률 흥행이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SDI 주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그래, 전기차 캐즘 이해할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돈 좀 빌려줄 테니까 더 잘해보자. 아하. 라는 겁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책이었나요? 그렇죠. 네. 자동차 사달라는 게 아니고 네. 아, 이번에는 제가 못 사드렸는데 내년에 성과급 받아서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SDI가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올라가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LS 마린 솔루션을 갖고 오고 SDI의 1.6조의 유상증자를 가져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요거를 비교를 드렸잖아요. 지분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본 총 금액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자, 삼성 SDI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재무제표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자, 어떻습니까? 삼성 SDI의 매출액은 여러분들 유상증자가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 SDI의 2025년도의 매출액은 어떤가요? 15조입니다. 15조예요. 그중에 10%를 유상증자한 거예요. 물론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거는 차치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좀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자본 총계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본 총계는 23조예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까 LS 마린 솔루션은 자본 총계의 166%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고 지금 SDI는 자본 총계가 23조니까 1.6조면은 얼마일까요? 10%도 되지 않는 금액을 유상증자한 거예요.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만 어쨌든 회사의 덩치에 비해서 아, 원래 전교 1등을 했었는데 제가 전교 10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용돈을 좀 더 올려주셔가지고 참고서를 조금 더 사면은 내년에는 등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인 거죠. 네, 좀 이해 가시죠?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SDI에 대해서는 좀 많이 깊이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보시면요. 긍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 흥행 성공이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조 이상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유럽 쪽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유럽. 네, 요 시장을 지금 SDI는 전체적으로 집중 포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헝가리 공장을 생산 시설로 바꿉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들어가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SDI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헝가리 공장을 증설, 개조했습니다. 예, 요거 이유, 요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이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이 있어요. 꽤 크고요. 각형 배터리만 만드는 공장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높은 게 어딘가요? 유럽이죠. 네, 유럽. 유럽은 22.8. 유럽은요.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 유럽을 요즘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웬만큼 자동차 열대 지나가면 한 6, 7대는 전기차예요. 예, 그럼 보시면 아시아가 2등이죠. 13.1. 요거는 중국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SDI랑은 많이 관계가 없겠죠. 예, 그런데 이 유럽 시장을 직접적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삼성 SDI의 움직임이 저는 참 유상증자를 잘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 EU라는 집합체 자체는요, 약간은 친환경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규제가 뭐가 있냐? 보통 우리가 자동차, 디젤차라든지 가솔린 자동차를 운영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도 일으키고요. 오존층도 깨고요. 결국에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많이 키운다. 그래서 뭐 탈탄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이제 내밀고 있는 강제법이 나왔습니다. CO2 배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 기준 1kg당 95g 아래로 맞춰라. 이건 강제 법안이에요. 95g에서 96g, 1g이라도 오버가 되면요. 바로 95유로의 벌금을 냅니다. 그게 개인들이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한테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95유로면 15만 원밖에 안 돼서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5만 원 곱하기 너네들이 여태까지 만든 차량 대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뭐 독삼사라고 불리는 BMW 예를 들면요. 1g이라도 오바를 하면 1,500억이라는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전기차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유통하면요. 전기차라는 거는 탄소가 0g 나옵니다.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 BMW라는 회사가 가솔린 차량 30%, 그다음에 디젤 차량 40%, 전기차 30% 하면 그 합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탄소 강제 법안에 대해서 좀 멀어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유럽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확정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만드니까는 탄소가 제로잖아요. 그럼 95g이라는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95g에 대해서 BMW나 벤츠한테 팔 수가 있어요. 판매권이라고 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법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 헝가리 공장의 개조와 증설에 나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오늘은 좀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은 깊숙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헝가리 공장에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원래는 이 와인딩 배터리라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각형 배터리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휴지를 돌돌돌돌돌 말아 이렇게 제끼는 그런 형식의 와인딩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헝가리 공장이 이런 스태킥 방식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평형적으로 놓는 건데요. 이 그림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 그림 넘어갈게요. 요거거든요. 기존에 했었던 건 이렇게 와인딩입니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각형에 넣는 거고 지금은 스태킹 공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 전달이라든지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평행 구조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와인딩은요. 예를 들어 겉에 있는 게 음극재면요. 음극재가 맨 안쪽에 있는 양극재보다 길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열을 내뿜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분리막을 두고 다음 화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균열이 일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효율도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우그러지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을 이런 식으로 스태틱 공법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 거기다가 원래부터 각형 배터리를 주로 만들었던 SDI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이 일어날 것 같고 더군다나 헝가리 공장이라는 거는 결국엔 중유럽이에요. 유럽의 거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위쪽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까지도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SDI의 추가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은 당장은 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까지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삼성 SDI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사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배터리가 크게 올라줬잖아요. 네네네. 삼성 SDI도 3% 정도 올라줬다가 오늘은 아쉽게도 3% 넘게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던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오늘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걸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네. 저는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한때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던 그런 섹터기도 한데 지금은 손절을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2차 전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하루 반등을 하고 그 다음날 반등한 만큼 떨어져요. 아, 이게 약간 패턴처럼 됐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만 들어올 뿐 2차 전지가 앞으로 좋을 것 같아 해서 장기적인 큼직큼직한 자금들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됐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모든 종목들이요 다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렇다라는 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무조건 2차 전지 종목들이 나쁘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락하다가 자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2차 전지는 현재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주가만 떨어졌을 뿐 분명히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거예요. 거기다가 삼성 SDI, LG 엔솔 얼마나 해외에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기술력도 좋습니까? 물론 중국의 LFP 배터리라는 저가형 배터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우리의 원래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들이 비중을 잃어가면서 시장을 좀 잃은 경향은 있는데 저는 지금 배터리사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사막의 정중앙을 걷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고비만 좀 넘기고 이것만 좀 참으면 분명히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고 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도 정말 힘들고 많이 몰려있고 대부분 30%, 40% 마이너스 나신 분들이 정말로 많을 텐데 저는 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중국 쪽에서 배터리를 잘 만든다 손 치더라도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배터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2차 전지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만 더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된다. 그냥 현재의 매수 단가에서 멈춰 계셔라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의 흐름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힘들고 긴 터널 잘 견디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문가님 조언이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송 초반부터 오늘 뭐 개별 종목 장세고 또 대형주들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살펴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다 파란불 켜지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오늘만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자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 매도해라 뭐 이런 뜻이라기보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돌려보면은 현재 돈이 몰리는 테마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약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 15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떤 테마였을 것 같아요? 앵커님은? 15년 전이요? 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주식을 아예 모르실 때구나. 그쵸. 근데 그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에 한국전력, 아하, 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대부분이 은행주였어요. 은행주가 정말 강했군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만 넣어도 돈을 벌어가던 시절이니까. 아, 그렇네요.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5년 전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5년 전이요? 네. 5년 전에는 뭐 2차 전지가 조금 많았을까요? 2차 전지가 되기 전이에요. 전인가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그때는 카카오 네이버. 아, IT의 넥타오가. 시절이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을 받았고, 그 요즘은 어떨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위 종목 보면 이제 반도체라던가 네. 뭐 다양하게 뭐 방산도 이제 올라오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가총액을 15년 전, 20년 전에 유지했던 건 삼성전자뿐. 그렇죠. 네, 나머지는 한국전력, 은행, 카카오, 네이버, 지금은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 있고 방금 얘기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렸겠지만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저는 현대차의 계속되는 시가총액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가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굴지가 있는 기업인데 보시면 올해 1월이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도 밀리고 KB금융한테도 밀렸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은 좀 리스키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을 참고로 하시면 새로 올라온 종목이 뭐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뭐 조선방산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시총 상위에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한 조선방산의 추가적인 부분, 그다음에 계속되는 기세 싸움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짧게 올해만 두고 보더라도요, 시총의 순위 변이가 정말 큰 모습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총에서 시장의 힌트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보니까 이 현대차의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정말 짧게 오후장에 대한 전략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할게요. 네. 한마디로 하자면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시장은 조금 버텨주면 좋은데 일단은 관망하고 실망하지 말자라고 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시장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관망하시면서 조금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민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해봤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들 속속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